항공모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등 첨단 함정은 군사 강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해상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 무기 체계는 개발 또는 도입 가격이 매우 비싸며 유지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경제 사정에 여유가 없는 나라들은 이러한 해상 무기 체계를 갖춘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 전력이 강력하다면 이러한 비대칭적인 해상 전력 열세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해저에서 비밀리에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잠수함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며 아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잠수함은 기본적인 공격 무기인 어뢰는 물론이고 잠수함의 종류에 따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항공모함, 구축함, 상선 등 다양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잠수함을 제때 탐지하고 무력화하지 않으면 아군 함대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은 국제무역의 주요 경로인데요. 잠수함의 위협은 상선과 원유, 운반선 등의 민간 선박에도 큰 위험이 됩니다. 만약 전시에 잠수함이 이러한 선박을 공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중요한 자원의 공급 차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은밀한 암살자 잠수함을 방어하는 대한민국의 대잠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2일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의 킬러급 공격 잠수함 로스토프 온돈을 미사일로 공격해 침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2014년에 취역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이와 같은 잠수함을 4척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흑해함대 잠수함의 첫 침몰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통해 흑해 내 러시아 함대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세바스토폴 항에서 러시아의 상륙함 2척과 순찰선 1척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지난 2일에 잠수함 방어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도시의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잠수함 격침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잠수함 격침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한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러시아의 군사력을 타격한 사례인 동시에 대잠 작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세계 6위 정도로 꽤 준수한 편이지만 대잠 전력 역시 이에 못지않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해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MH-60R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하여 대잠 전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MH-60R 시호크는 미국 로키드 마틴 산하 시콜스키사가 제작한 헬기로 UH-60 블랙호크를 해상작전에 맞게 개조한 모델인데요. 대잠수함전, 대함전, 수색 및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군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H-60R 시호크는 길이 19.7m, 너비 3m, 높이 5.23m, 최대 이륙 중량 1400kg으로 최고 속도 시속 270km, 항속거리 830km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AN APS 153V 레이더와 AN AQS 22D 핑 소나를 탑재하여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전자전 장비와 다채널 통신 시스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통합 작전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12대 MH-60R 시호크를 도입 중이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에 탑재되어 해군의 대잠수함 및 대함 능력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호크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마크 54어로에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여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로 인해 마크 54어로의 탑재는 2029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산경 어뢰인 청상어를 탑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MH-60R 시호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뢰에는 대잠 작전에서 핵심적인 무기 시스템으로서 잠수함 탐지와 격파를 위한 필수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어뢰에는 주로 해상 작전 헬기, 해상 초계기,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데요. 현대의 어뢰에는
고성능 센서와 유도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 적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접근하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잠작전에서 잠수함의 은밀한 특성을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소나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소나 시스템은 수중 음파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반사된 음파를 분석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어뢰에는 수중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각기 다른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춰 운용됩니다. 경어뢰는 주로 해상작전 헬기와 해상 초계기에 장착되어 빠르고 기동성 있는 공격을 수행하며, 중어뢰는 잠수함에 장착되어 장거리에서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개발한 어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중어뢰 백상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백상어는 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고성능 수중 유도 무기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백상어의 직경은 533mm이며 길이 6.5m, 무게는 1톤입니다. 사정거리는 약 50km에 속도는 50에서 60노트고 손원 1급 잠수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되어 운용됩니다. 백상어는 광대역 음향 센서를 통해 강화된 탐지 능력과 고정밀 항법 유도 조종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 추진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해 적의 함정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유도 방식으로 잠수함과 광섬유 통신선을 통해 연결되어 전투 체계로부터 유도 명령과 통제를 받습니다. 특히 명중률을 극대화하는 웨이크 호밍 유도 방식을 사용해 적 수상함이 만드는 항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의 적 잠수함이 항해하며 만든 난류를 추적하는 기능도 있어 적이 기만기기를 사출하거나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발사함의 통제로 침로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도입하는 MH-60R 시호크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상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어뢰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청상어는 길이 2.7m에 무게 약 280kg, 직경 323mm이며 최고 속도는 45노트, 사정거리 19km입니다. 탑재되는 플랫폼은 구축함, 대잠 헬리콥터, 해상 초계기 등인데요. 청상어는 고성능 능동형 소나를 사용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그리고 빔 조향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를 통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하며 이중선체의 잠수함도 타격할 수 있는 지향성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향성 탄두는 1.5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또한 청상어는 수상함과 항공기에서 모두 발사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어뢰의 이점 덕분에 구축함, 대잠 헬리콥터, 해상 초계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어 대잠 작전의 유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청상어의 탐지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고성능 소나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유도 시스템을 통해 적 잠수함을 추적합니다. 게다가 발사 후 자동으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파이어 앤 폴겟 방식이 적용되어 발사 플랫폼과의 지속적인 통신 없이도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뢰와 유도 로켓을 결합한 혁신적인 무기체계 홍상어가 있는데요.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홍상어는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됩니다. 홍상어는 어뢰와 로켓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구조로 인해 발사 후 빠르게 수직으로 상승한 후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다시 수중으로 진입하여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적 잠수함과 수상함의 회피 기동을 무력화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고성능 소나 시스템을 탑재하여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이 시스템은 능동 및 수동 모드로 작동하며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도 높은 탐지 성능을 유지합니다. 홍상어는 적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목적 어뢰로서 목표물에 도달한 후 수중으로 재진입하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홍상어는 2020년대 초반에 개발이 완료되어 대한민국 해군에 도입되었는데요. 홍상어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초공동 어뢰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공동 어뢰는 기존 어뢰와는 달리 물속에서의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 엄청난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첨단 무기 체계인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VA-111 시크발 어뢰에는 수중에서 200노트를 상회하는 370에서 550km 포아워 이상의 속력으로 항주가 가능하고, 독일의 바라쿠다 초공동 어뢰에는 시속 800km에 달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물속의 미사일로 불릴 정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 아덱스에서 초공동 어뢰 모형과 영상을 공개했고, 사거리 100km와 시속 8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다양한 어뢰를 개발하며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억제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강력하고 뛰어난 성능의 어뢰 개발과 배치는 대한민국이 수중 유도 무기 체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31일 잠수함 구조함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해군 역사를 통틀어 세계 최악의 잠수함 참사는 러시아의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입니다. 쿠르스크함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핵잠수함이었지만 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침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잠수함 참사로 남은 것은 단순히 주력 핵잠수함이 침몰했기 때문이 아닌데요. 당시 탑승해 있던 승조원 118명 중 23명이 침몰 이후에도 잠수함 내부의 에어포켓에서 최대 8시간 정도 생존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러시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23명의 생존자마저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푸틴과 러시아 당국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참사이기도 하지만, 침몰한 잠수함을 상대로 마땅한 구조 장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사의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해당 참사는 여러 군사 강국이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원활한 구조를 돕고 생존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수함 구조함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잠수함 승조원의 생존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비단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은 현대 해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탑승하는 승조원들은 해군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하여 1년 이상의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인력과 장비 모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 어떠한 병과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직책이 잠수함 승조원입니다. 실제로 4만 명의 독일 유보트 승조원 중에서 전사자만 3만 명이 발생했으며, 같은 시기에 미군에서도 잠수함 승조원의 사망률은 전병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잠수함 승조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곧 자국의 병력을 보호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잠수함 승조원의 생존성을 향상하고 보다 원활한 구조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잠수함 구조함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기존에 운용하던 3200톤급의 청해진함보다 무려 1.5배가 더 커진 5600톤급의 강화도함이 올해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장보고함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잠수함 구조함으로는 3200톤급의 배수량을 지닌 청해진함을 도입하여 장보고함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점차 커지는 잠수함 규모에 비해 이를 지원할 잠수함 구조함은 여전히 청해진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손원일급 잠수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구조 작업을 수차례나 반복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해 잠수 구조정을 투입할 때 한미의 A자형 크레인을 이용해 진수 및 회수하는 A-프레임 방식으로 인해 악천후와 높은 파고의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점도 우리 군의 임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잠수함 전력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잠수함 구조함은 청해진함 한 척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증가하는 잠수함 전력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잠수함 구조함이 바로 강화도함입니다. 강화도함은 5600톤급의 배수량에 120m의 길이를 자랑하며 청해진함에는 없었던 센터웰 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청해진함은 선미에서만 바다로 연결된 통로가 있었던 반면에 강화도함은 함정의 중앙에서 수직으로 바다까지 연결된 센터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이러한 센터웰 방식의 최대 강점은 4m의 높은 파고에도 심해 잠수 구조정을 수심 500m까지 손쉽게 진수가 가능하게 만들어
구조 성공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해진함을 비롯하여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구조함은 한미에서 기중기를 이용하여 심해 잠수 구조정을 진수하기 때문에 파고가 높아 선체가 흔들리면 심해 잠수 구조정을 진수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웰 시스템을 탑재한 강화도함은 이제 더 이상 파고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강화도함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센터웰 시스템을 탑재하여 국제적으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여기에 더해 자동함 유지 장치와 결합하여 파도나 해류와 관계없이 함정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함 유지 장치를 통해 파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함이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고 센터웰 방식으로 수심 500m까지 심해 잠수 구조정을 진수해 잠수함 내 승조원 최대 17명을 효과적으로 구출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강화도함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강화도함은 유사시 잠수함에 대한 구조 임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잠수함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화도함은 UH-60급 헬기 한 대와 고속 단정 2대를 탑재할 수 있고 잠수함에 대한 유류 등 군수 지원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공군에서 운용하는 공중급유기와 비슷한 역할로서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잠수함의 임무를 전천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군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감압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구조 임무에 투입될 한국 잠수사들의 안전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화도함은 잠수함 구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해군 작전 능력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잠수함 구조함을 여러 작전에 투입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지난 1998년에는 북한의 반잠수정이 전남 여수시의 해안에서 발견되어 한국의 초기함에 의해 격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해군에 의해 격침된 북한의 반잠수정은 150m의 심해로 가라앉았으며 침몰한 적의 반잠수정을 인양하는데 청해진함이 투입되었습니다. 인양작전에 투입된 청해진함은 반잠수정의 위치를 탐지하고 심해 잠수 구조정과 SSU 대원들을 투입하여 침몰한 반잠수정을 인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50m의 수심에서 침몰한 잠수정을 인양한 것은 전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양 기록이며 적의 장비를 인양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한 한국의 잠수함 구조함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체의 잔해를 확보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분석하고 제원과 성능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군사기밀이라 할 수 있는데 바다에 떨어진 발사체는 그 무게로 인해 심해로 가라앉게 되면서 군 당국에서 이를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구조함이 인양작전에 투입되면서 이제는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례로 지난해 6월에 발사한 천리마 1형의 잔해를 청해진함이 인양하면서 길이 15m의 발사체 잔해를 한국이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잠수함 구조함은 단순히 침몰당한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출하는 것 이외에도 잠수함에 대한 작전 지속 지원 및 각종 해상 임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해진함보다 한층 더 커진 규모와 첨단 시스템을 자랑하는 강화도함은 한국 해군의 임무 수행을 든든하게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구출 능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중국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러시아의 프리즈 AS-28 소형 잠수함이 해저 케이블에 걸려 수심 190m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력으로 구조가 어려워 영국, 미국, 일본의 지원을 받아 탑승자 7명을 구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한시 창작연안에 우창조선소에 정박하고 있던 중국 해군의 3,600톤급 디젤 잠수함 한 척이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만 언론은 중국이 주변 해상의 엷은 기름막을 제거하기 위해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수행했다고 전하며 침몰설을 제기한 건데요. 미국 군사매체 워존도 잠수함의 침몰설에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잠수함은 생존 확률이 매우 적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그들을 구조하는 부분에서 뒤처진 기술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자국 병력의 죽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나 장비 보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청해진함의 뒤를 이어 강화도함까지 도입하게 되면서 앞으로 임무를 수행할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명 5개항에 맞춰 작전을 수립하는데요. 이때 네 번째 항목이 작전 지속 지원입니다. 그만큼 작전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의 임무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잠수함의 보유 수량과 규모만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전 지원을 위한 구조함까지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세계 최고의 잠수함 구조함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23일 잠수함 기공식 개발 영상입니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한화오션에서 해군 및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 3 배치 2 2번함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 3 배치 2 2번함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배치하여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장보고 3 배치 2 2번함은 배치원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하여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는데요. 이는 향후 잠수함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배치원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의 추가 국산화 장비를 포함한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며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해질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 품질을 향상시켰는데요. 이번함은 2026년까지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장보고 3 배치 2 1번함에 이어 2번함 기공식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잠수함 강국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기공식에서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은 장보고 3 배치 2 2번함의 진화적 발전 성과는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군력 발전과 향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000톤급 대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1,800톤급 손원 1급 잠수함의 후속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크게 배치원, 배치 2, 배치 3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각의 배치는 기존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장보고 3 배치원 사업은 3,000톤급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포함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3척의 잠수함이 진수되었으며 모두 한국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건조한 것으로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장보고 3 배치 2 사업은 배치 1에 이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더욱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갖춘 3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치2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3척의 잠수함의 수주를 모두 따냈는데요. 반면 HD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기업 간의 잠수함 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HD 현대중공업에 배치1 잠수함 한 척을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한화오션보다 단가가 높아 배치2 사업에서는 모든 물량이 한화오션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600톤급 차세대 잠수함으로 기존 배치1급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탑재하여 표적 탐지 및 처리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하여 수중작전 지속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의 수중작전이 가능해져 작전 범위와 생존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배치원급 잠수함인 도산한창호함보다 덩치가 커지고 길이와 중량이 증가되었는데요. 배치2 잠수함의 설계는 길이 89m, 폭 9.6m로 배치원급의 83.5m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은밀성과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장 부분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의 숫자가 배치원의 6문에서 10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재래식 잠수함에서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보고3 배치2의 수직 발사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또한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잠수함도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예산 낭비라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의 첫 번째 근거는 SLBM은 본래 핵탄두를 장착하여 적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 반해 한국 잠수함은 핵탄두 대신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SLBM을 운용하는 것은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며 이는 핵 억지력 측면에서 큰 결점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SLBM은 그 파괴력이 핵탄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탄두 중량을 3톤으로 증대시켜도 전술 핵탄두에 비해 매우 낮은 위력이라 전략적 무기로서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SLBM과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간의 전술적, 전략적 활용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도 있는데요. SLBM의 개발과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SLBM은 그 효과가 핵탄두에 비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발사체 개발 및 운용에 드는 비용은 매우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하는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 체계가 과연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매우 편협한 사고에 국한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SLBM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LBM 기술은 개발과 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출, 점화, 비행 등의 모든 단계에서 높은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SLBM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고 충분히 테스트하여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LBM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실제 핵무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미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SLBM 기술을 줄기차게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잠수함에 SLBM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국들의 전략적 선택에 많은 변수와 혼돈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SLBM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군사기술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 시장에서도 유리한데요. 몇 개 나라를 제외하면 핵잠수함을 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국이 SLBM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군사적 자립성을 확보하며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며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LBM 기술의 사전 확보는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기존 배치1급 잠수함 대비 성능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잠수함 기술의 발전은 대한민국 해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고 미래의 다양한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